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6일 오후 6시 28분입니다. 손자병법의 제1원칙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답니다. 즉 북한 정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 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적개심이 앞선다든지 공포심이 앞서면은 냉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억하심정, 북한에 대한 증오심이 눈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정확하게 보고 대응하는 것은 이 전략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이야기고, 북한을 때려 부수는 또 노력은 다른 쪽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겹치면은 혼란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략과 행동은 나눠야 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없다. 관찰하는 사람만이 양심이 있다. 그 말은 관찰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찰도 하고 행동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군대의 조직을 보면은 정보부서와 작전부서가 나눠져 있죠. 정보작전은 나눠져야지 그걸 합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북한의 이 사정을 볼 때마다 감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입니다. 이 사람이 북핵 육자회담 대표로 나와가지고 미국을 상대하는 과정을 보면은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전략도 있고 행동도 아주 신중하면서 끈질기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갖고 놉니다. 곤돌리사 라이스가 쓴 회고록을 읽어보면은 2005년 가을부터 미국이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동결시키는 걸, 계좌를 동결시키는 걸 비롯해가지고 여기에 반발한 북한이 2006년 10월에 핵실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협상이 진행되는데 결국은 김계관이 크리스토프 힐 미국 육자회담 대표와 라이스 국무장관을 이깁니다. 이기는다는 것은 뭐냐? 금융 제재를 해제받고, 동시에 중요도 공급받고, 동시에 테러 지원 국가로부터도 해제되고, 그리고 적성국 제재법으로부터도 면제당하는 이런 승리를 이끄는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역시 전문가가 얼마나 무서우냐. 북한과 미국의 국력 차이는 비교도 안 되지만은 김계관 같은 사람이 전문가로서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김정일이라는 권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돌파를 해낸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한국에 이런 전문가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종속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고,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지금 요리당하고 있는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김혁철이라는 자가 또 북한에서 전문가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김혁철이가 누구냐? 이 또 궁금한데, 마침 태영호 전 공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 김혁철을 쭉 소개하는 글을 올렸는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김혁철을 통해서 북한의 전문 인력, 대남 공작 또는 북핵 전문 인력이 어떻게 양성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한국은 이런 전문가들한테 이거 못 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한국에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은 이것은 아예 북한을 상대로 무장 해제하고 들어가니까 이건 완전히 북한에 놀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런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의 이념 무장 전략이
한국보다 앞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대영호 공사는 이렇게 분석글을 올렸네요. 김혁철은 누구인가? 김정은이 1월 23일 트럼프를 만나고 돌아온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준 자리에서 김혁철과 박철희 동석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김혁철과 박철희에 대해 좀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김혁철은 북한 고위 외교관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단 출신은 금수저입니다. 김혁철의 아버지는 북한 노동당 국제부에서 오랫동안 외교 사업을 하다가 2000년대 초에 캄보디아 주재 대사로 파견되었습니다. 저는 김혁철의 아버지와 외무성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없어 아버지의 이름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혁철의 아버지는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후 퇴직하였습니다. 김혁철은 제가 한동안 다닌 적이 있는 평양 외국어학원 프랑스어과를 거쳐 평양 외국어대학 프랑스어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김혁철은 2000년대 초에 대학을 졸업하고 외무성에 입직하였습니다. 아주 젊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혁철이 향후 미북 협상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가를 알려면 이 대목에서 북한 외무성의 구조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 외무성의 구조. 북한 외무성은 구조적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활동을 직접 벌리는 지역국 일명 행동라인, 외교정책과 전략을 작성하는 정책국, 전략라인, 이전에는 참사실, 2000년대는 구국이라고 불림, 정책국과 외교 활동을 측면에서 보장하는 의전, 영사, 보도 등 보장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동라인, 전략라인, 그리고 지원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북한 외교관들은 젊어서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국, 즉 행동라인 쪽을 선호합니다. 지역국으로 들어가면 몇 년 내로 해외 대사관으로 발령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기 힘드니 일단 해외로 빨리 빠질 수 있는 부서를 선호하며 힘이 있는 집 자녀들은 행동라인 쪽으로 갑니다. 제가 있었던 유럽 담당국,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하는 최선희 부상이 있었던 5국, 미국 담당국입니다. 은 지역 담당 부서입니다. 전략 라인에서 일하게 되면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정세를 분석 평가하고 정책안을 만들어 최고 지도부에 보고해야 하는 등 일은 엄청 고달픈 데 비해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하다나니 해외 발령도 지역 부서에 비해 좀 느린 편입니다. 전략 라인에서 일하다 보면 새 인물을 보충하기 힘들어 해외에서도 잘 발령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략 라인에서 일하게 되면 김정일과 김정은이 외무성으로 내려보내주는 중요한 내부 극비 문건들을 다 열람하고 한국 신문 자료들을 비롯하여 일반 지역 부서에서는 볼 수 없는 대량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전략부서에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정보의 자유를 준다는 거죠. 정보 조건의 자유. 그러므로 외교관으로 발전을 하려고 할 때 전략형으로 나가겠는가 행동형으로 발전하겠는가를 잘 결심해야 합니다. 전략형으로 나가면 20대부터 30대 후반까지 일정한 실력이 축적될 때까지 경제생활에 쪼들리게 되어 좀 고달픕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전략부서에서 일하면 40대 초반부터는 다른 사람보다 도를 닦았으니 초고속 성질의 길에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 외무상 이용호는 40대에 외무성 참사를 하면서 전략 담당 부서에 있던 구국을 담당했으며 김계관 1부상이 되기 전에는 구국 담당 참사였습니다. 그러면 김혁철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외무성에서 일을 시작하여 5, 6년 정도 되면 해외 대사관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김혁철이 외무성에 들어올 때 당 국제부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캄보디아 주재 북한 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버지가 해외 대사관으로 발령이 나면 아들이 아무리 직업적인 외교관이라고 하여도 대표단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도 지장이 있고 더구나 해외 발령은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이제 김혁철은 처음부터 해외 발령의 꿈을 접고 북한 외무성에서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전략부서인 구국으로 자진해서 갔습니다. 당시 주변에서 하루 종일 글만 써야 하는 고리타분한 부서에 자진해서 가는 데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당시 구국을 담당해오던 참사 이용호가
김혁철이 총명함을 먼저 알아보고 그를 자기 수하에 두고 오랫동안 가르칩니다. 결국 몇 년 안 있어 김혁철은 젊은 나이에 북한의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는 핵심 상무조, 즉 TF에 망라되어 활동합니다. 2005년 육자 회담이 베이징에서 진행될 때 김혁철은 젊은 성원이어서 별로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때 벌써 북측 단장이었던 김계관 1부상의 연설문을 뒤에서 작성해주는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김혁철은 육자회담과 2006년 첫 북핵 실험과 관련한 대응 처리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것을 인정받아 2009년 외무성 구국 부국장으로 승진하는데 30대에 외무성 전략부서를 이끄는 구국 부국장이 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대용호 공사 이야기 들으면은 바로 이 2006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김계관이 라이스와 크리스토필 라이스를 상대로 아주 치밀한 외교전을 벌려가지고 고립에 빠진 금융제재로 지금 비자금이 줄어들고 있는 김정은이 탈출구를 마련하는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김혁철이. 그러니까 미국을 갖고 노는데 한몫한 사람이 이제 전면에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 후 2012년 김정은 시대가 시작되면서 젊은 간부들을 대량 임명할 때 대한 김정은의 인사정책 흐름을 타고 김혁철은 다시 외무성 참사로 승진하는데 30대 참사 부상급으로 승진한 것은 북한 외교 역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어서 다들 놀랐습니다. 아주 엘리트구만요. 그 후 김계산 1부상은 김혁철이 2000년대 초부터 거의 10년 동안 해외 대사관에서 한 번도 생활해 보지 못하고 자기 밑에서 고생만 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서 2014년 말 그를 스페인 주재 대사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김혁철은 북한 외무성에서 젊었을 때부터 김계관, 이용호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양성된 전략형 인물입니다. 김혁철은 2017년 스페인이 북한의 핵실험에 걸어 추방한 후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던 김혁철이 이번에 김영철의 미국 방문을 수행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김혁철이 북한 외무성 전략국을 이끄는 참사 자리로 다시 복귀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김영철의 미국 방문에 최광일 미국 담당 부국장 대신 김혁철 참사를 같이 보낸 것은 그만큼 김영철의 미국 방문을 중시하고 있다는 표시와 함께 외무성 전략통을 김영철 옆에 붙임으로써 김영철이 미국 방문 기간 김정은의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방조도 하고 잘 통제도 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김혁철이 아예 김영철 라인 쪽인 당 통일전선부로 옮겨 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김혁철이 등장하면서 김혁철이 최선희 부상 대신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김혁철이 아직 북한 외무성에 남아 있다면 북한 외교 구조에서 김혁철과 최선희의 역할은 다릅니다. 실례로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북한과 미국이 선 신뢰 구축 후 비핵화라는 북한 비핵화의 원칙에 합의합니다. 이런 경우 향후 선 신뢰 구축 후 비핵화라는 전략적인 큰 틀거리 그림은 5국에서 내놓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김혁철이 담당한 9국에서 내놓습니다. 그러나 일단 미국과 북한 사이에 선 신뢰 구축 후 비핵화 그림이 합의되었다면 구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는가. 즉 단계적인 매 공정마다 상호 어떤 살라미를 조금씩 떼어서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디테일은 최선희 부상이 담당한 미국 담당국이 맡아 해결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왜 미국 담당국에서 다 해결하지 않고 국국이 미국 국의 사업에 끼어들어 복잡한 그림을 그리게 하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 외교 협상에서 정책 작성과 현상 협상팀이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협상도 하고 작전도 짜면서 한데 어울려 돌아가면 정신도 없거니와 어떤 경우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당면한 앞만 보고 나갈 수 있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전략부서와 행동부서를 갈라놓고 서로 하나로 조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상호 경쟁시키던 식으로 경쟁 구도를 세워놓고 최상의 아이디어와 방도를 찾는 구조로 일합니다. 이거 보면 정말
북한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부서와 행동부서를 딱 갈라놓고 서로 경쟁도 견제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조화시킨다. 전문가들. 이러니까 한국에서는 계속 자리가 바뀌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정권이 바뀌면 다 바뀌어버립니다. 미국과 한국이 바로 지고 있는 이유가 북한과 만나면은 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전쟁할 때는 무기가 결정하지만 외교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데 실력 차이가 너무 난다는 생각이 이 태영호 공사의 이 설명에서 드네요. 제가 친하게 지낸 탈북자들, 특히 황장엽 선생이라든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김현희 씨는 뭐 탈북자는 아니지만은 북한 공작원 출신이죠. 태영호, 김현희, 황장엽 이 세 분을 보면은 이념이 무장된 사람입니다. 지금 물론 공산주의 이념은 버렸습니다만은 그 기운은 남아 있는 거죠. 그 행동 전략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다만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이념 무장이라는 것은 신념입니다. 신념 있는 인간입니다. 세 사람은. 그리고 한국에 와서 불리한 조건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돌파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황장엽 선생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사이에서 아주 소외당하고 감시받고 했지만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지키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김대중을 비판하고 노무현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기 걸 지킨 사람들입니다. 김현희 씨도 마찬가지죠.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김현희를 가짜로 모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방법을 알아요. 태영호 씨도 여기 와가지고 지금 국책연구소를 떠나서도 열심히 지금 활동하는 걸 보면은 역시 이념이 무섭다. 이념 무장된 사람을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영호 씨는 이렇게 또 큰 분석도 하네요.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선신뢰 구축, 후비핵화라는 도식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미 합의되었는데 전략 형인 김혁철이 이번에 미국에 갔다는 것은 미국이 6.12 합의를 잘못 빠진 함정으로 간주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북한 비핵화의 털거리 합의를 다시 하자고 나오고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됩니다. 즉 트럼프는 이제는 내가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속았구나 해서 두 번째 회담에서는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려고 다른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김혁철이가 갔다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트럼프가 이미 6.12 싱가포르 합의에 동의하고서도 지금 와서 다시 뒤집어 엎으려는 데 대해 각성을 가지고 전략형인 김혁철을 보내 6.12 합의에 트럼프를 다시 결박시켜 놓을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태영호 씨의 분석이 정말 날카롭네요. 김정은이 이번에 김영철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한 것은 아직도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나와야 할 털거리 합의에 북한과 미국이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3일 김정은이 김영철을 만나준 사실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으나 노동신문 등 일반 주민들을 위한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자체가 아직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에 확신이 없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상 김혁철을 통해 북한 외교 실상을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었습니까? 요약하면은 이 북핵 외교를 맡은 북한의 전문가들, 이용호, 여기 나오는 김혁철, 최선희, 김계환 이런 사람들이 다 1급 전문가들하는 점입니다. 1급 전문가들. 전략 부서, 행동 부서를 딱 나눠놓고 김정일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지금 핵 폐기 회담이 아니라
핵 군축 회담,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한국을 무장 해제시키고 북한은 핵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노동당 규약이 제시하는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 사상 체제로 만든다는 공산화 전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집요하게 밀고 나가는 그 인사 시스템을 태영호 씨가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